채점을 하세요. (1번에서) 20도씨 등손선 한번 찾아봐. 우리 20도씨 등손선이라는 말 수능에 나왔었지? 얘는 뭐랑 동의어로 생각하면 돼? 손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그러니까 요건 우리 제네시스에서 그대로 봤었어. 그치?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진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좀 있어.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왜 우리 눈에 진하게 보이냐? 등손선이 조밀하게 있으니까. 조밀하다는 의미가 뭐였지? 조금만 내려가도 손이 변해. 조금만 내려가도 손이 또 변해. 또 변해, 또 변해, 또 변해, 또 변해. 손이 완전히 급변. 그러니까 조밀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수은약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수능에서 20도씨 등손선이다 라고 하면 수은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정도로 해석해 라고 제시를 해준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짙게 보이는 영역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살짝 내려오기는 해. 20도씨 등손선 자체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수능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20도씨 등손선은 손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밑에 경도값에다가 100W 오른쪽에 되어 있지. 여기가 어디야? 한 90도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페루 앞바다야. 페루. 그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140이랑 180 사이 있지. 거기 한 150W. 여기가 타이티아. 해서 이번 3월 교육청에 중앙태평양이라는 말이 나왔어. 중앙태평양. 애들이 중앙태평양이 어디야? 아니 그랬었어. 그래서 여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맨 왼쪽에 호주. 태평양으로 따지면 서태잖아. 그러니까 경도 표시로 따지면 항상 반대니까 이스트가 적혀 있을 거야. 대략 한 150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타이티 정도는 중앙태평양이긴 하지만 동태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거의 같은 의미로 따져보면 되지. 지금 인사이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해줄 건데 보통 바다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오면 페루를 보는 게 좋아. 페루 앞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뭐 또는 혼합층의 두께 이런 식으로 바다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면 페루 앞바다에서 변화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게 좋고 바다 말고 대기에 대한 자료가 제시될 때가 있어. 대기. 그럴 때는 중앙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를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주변에 이 오른쪽도 남미 대륙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륙에 의해서 대기가 자료가 잘 교란이 돼.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정말로 엘니뇨 라니냐에 의한 어떤 현상만을 내가 순수하게 파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히 대기 자료는 가운데를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대기 자료를 하면은 뭐 구름, 강수량, 대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현상에 의한 모든 것들. 이번 6월 평가원도 그랬지. 그래서 가운데 딱 보면 돼. 대기 자료거든. 그래서 이따가 6월 평가원 시험 조문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자. 2번. 요건 이제 수수께끼 같은 거지. 그냥 순수하게만 해석하면 돼. 음모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제시된 그대로만 해석해주면 되는데 A는 일단 셰일로 바꿔야 되고요. 셰일은 뭐가 쌓였어? 점토가 쌓였어. 점토가 쌓인 것 중에서 층리가 없는 것도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이암이라고 하지. 퇴적암이라고 모두 다 층리를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차곡차곡 쌓이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뭔가 라인 같은 게 생기는 거고 한꺼번에 와르륵 쏟아지면 층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셰일은 점토가 쌓인 거고 층리를 가진 것을 셰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B는 이 지역에 횡압력이 작용했다면 그랬어. 그러면 오른쪽에 상반에 해당하는 게 역단층 횡압력으로 인해서 올라온 상황이 됐을 거니까 사실은 얘는 원래 어디 있었어야 돼? 요 아래쪽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자면 맨 밑에가 이제 반려암 원래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감 역단층이라면 if니까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셰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밑에 있는 반려암이랑 여감이 기어 올라와서 우리가 보이는 프레임 안에는 여기까지만 딱 보여준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B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횡압력이 작용했다면 반려암 여기 있는데 셰일은 가장 위에 있어. 셰일을 관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 안에만 생각을 한다면 뭐로 고쳐야 제일 적절하냐? 여감을 관입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가장 적절하지. 물론 이제 또 음모론으로 선생님 반려암 그러니까 얘가 현먼질 마그마였을 거지. 얘 관입을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디론가 가서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든지 답을 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음모론적으로 풀지 말고 그냥 문제에 주어진 상황 그대로 딱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C도 똑같아. if 그랬으니까 얘가 정단층이었다면 그랬어. 그러면 상반이 주르르르 내려와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위가 여감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그 여감 아래 반려암 있고 그 다음에 셰일 그 다음에 맨 밑에 그치 사암이지.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그대로 해석해보면 사암이 제일 아래 깔려있으니까 사암이 제일 먼저 형성된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C가 얘기하는 사암이 반려암보다 먼저 형성되어서 그런 거 같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반려암, 즉 현먼질 마그마가 관입할 때 여감이랑 셰일 사이로 쳐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실제로 마그마 관입이 일어날 때 마그마가 아무데나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마그마라고 감정이입을 해보라고. 내가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꽉 막혀 있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못 가겠지. 그럼 어디가 이제 얘가 제일 올라가기가 좋으냐면 빈 틈이 있거나 전리 같은데. 아니면 암석과 암석 사이.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연약되거든. 서로 다른 암석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 특히 이렇게 층리랑 나란하게 마그마가 관입할 경우엔 뭐라고 하냐? 관입 암상이라고 하지. 관입 암상 형태로 현먼질 마그마가 쭉 쳐들어간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접촉 변성 작용. 이 접촉 변성 작용은 평가원에 나왔던 표현과 그림이야. 이렇게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만 하겠지. 다만 이제 여기 드러나지 않았던 즉 셰일 위에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 이거는 위에 지금 지층의 단면이기 때문에 깎였을 거라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수께끼 같이 풀면 되는 거야. 다음에 3번. 3번은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찾아만 줄게. 일단 2월이랑 8월이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조건 8월이 싱겁다. 그지? 비가 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X랑 Y의 수치를 봤을 때 오른쪽 Y의 라인에 해당하는 게 숫자가 좀 작아. 그럼 걔가 8월이야. 그래서 Y가 8월이다. 이거 8월, 오른쪽이 8월이다. 그다음에 이게 2월이다. 찾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랑 니은은 표면이랑 수심 50m라고 했는데 둘 다 표층 해수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합층의 두께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100m 정도로 봐.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층이다.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층이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는 100m야.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를 표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표면이면 뭐야? 0m를 얘기하는 거야. 표면. 여기가 면. 그리고 요 아래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층을 표층이라고 하니 50m도 표층에 해당하는 것은 맞아. 응. 둘 다 표층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찾자면 수능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비가 왔을 때 표층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층 안에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표층 중에서도 표면에 더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지. 그럼 이제 8월의 라인에서 보면은 32.7이랑 28.8이야. 28.8이 훨씬 싱겁지. 얘가 좀 더 비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밑에 게 0m고 위에 게 50m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그리고 기억에서 밀도약층은 뭐랑 똑같다? 그렇지. 수온약층과 똑같다. 해서 수온약층이 잘 발달할 조건이 뭐였어? 수온약층이 잘 발달할 조건? 표층의 해수의 높을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보다는 여름. 위도가 다르다면 중위도나 고위도보다는 저위도. 그래서 어차피 심해층의 온도는 똑같기 때문에. 즉 수온 약층이 끝나는 깊이에서의 수온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됐지?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4번. 쉽네. 얘가 지금 7로 쫓아가고 같은 방향으로 3으로 도망가면 이게 지금 수렴의 경계잖아. 그치? 아마도 오른쪽에 화산이 이렇게 생긴 걸로 봤을 때 얘는 바이 섭입돼.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이제 아름답게 해줬으려면 판 경계랑 나란하게 몇 개 더 그려줬으면 좀 더 아름다웠겠지만 그렇게 그려주면 이제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이렇게 준 거고. 일단 왼쪽을 보니까 열점에 의한 화산섬이라는데 열점 픽스 시켜놓고 판만 밑에 있는 종이만 오른쪽으로 쭉 이동한다고 상상했을 때 연필 라인이 오른쪽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늙었고 얘가 어릴 것이고 아마도 이 밑에 핫스팟이 있겠지. 그지? 거기 열점이 있겠지. 열점은 대체로 수천만 년 동안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는 이 아이들은 현재 위치는 다르지만 태어날 때 위치는 똑같다. 태어날 때 위치를 알려주는 게 무엇이다? 그것이 고지자기 복각이다. 그치? 그래서 디귿은 고지자기 복각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D랑 A는 현재 열심히 활화산일 것이다. 옮겨서 5번. 일단 주계열이네. 아름다운 주계열. 물리량 중에 하나만 나오면 다 나와. 큰 게 크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뭐부터 봤냐면 오른쪽에 랑 나, B필터로 본 X랑 Y들을 봤었어. 그럼 인간이 그랬지.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때 별은 점처럼 보여. 점상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걔의 사이즈를 인지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걔가 우리 눈에 밝게 보이면 인간이 그것을 크게 인지해. 그래서 다의 필터에서 봤을 때 Y가 지금 컸잖아. 그럼 이제 크게 보인다는 것 자체 이게 Y였어. B필터로 봤을 때. 크게 보인다는 건 우리가 이것을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번에 6월 평가원에도 나왔지. 등급. 비등급은 어떻다는 얘기야? 밝게 보고 있으니까 작다는 얘기지. 그럼 색지수의 정의에 따라 색지수는 B 빼기 B인데 뒤에 건 볼 것도 없어. 앞에 게 작으니까 작은 것 빼기 상대적으로 큰 것을 할 테니 얘는 색지수가 음수가 나오겠다. 그럼 색지수는 뭘 알려줬다? 표면 온도를 알려줬다. 주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도 크고 밝고 뜨거운 별이다. 모든 물리량이 다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야. 뭐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딱 눈에 띄는 거 하나만 딱 기준 놓고 해석하면 돼. 선생님이 B 필터를 볼 때도 나는 왼쪽이 X가 크길래 걔만 봤단 말이야. 일관되게. X 중심별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밝게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X라는 놈은 B 등급이 작을 것이다. 밝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색지수의 정의에서 뒤에 거 B가 작아? 요게? 상대적으로 큰 거 빼기 작은 거겠지. 그럼 색지수는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인데 주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물리량이 다 작은 애일 것이다. 생가지, 폭, 생가지까지의 거리도. 그지? 이제 나왔어. 그럼 X랑 Y 중에 더 왕별이 Y야. Y가 더 큰 별이야. 이제 왼쪽 표로 가서 일단 X랑 Y 중에 Y가 더 짱인 건 구했고 그 다음에 X고 마지막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제체. 왜냐면 왜 뭔 소리야? X의 옆에 있는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 내에 있는 놈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줬는데 그것이 6.5야. 응? 왜 그래? 그런데 Z를 보니까 최대 4점이야. 그지? 얘는 조그만 별이잖아. 그래서 X, Y, Z의 순서가 다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외계 행성계 X, 즉 X 중심별의 생가지의 폭이 궁금한데 X라는 놈은 중간 2등이잖아 지금 3개 중에서. 그러니까 Y의 생가지의 폭, 즉 9.6에서 5.1을 뺀 4.5 보다는 작겠지 그 폭이. 그리고 누구보단 커야 돼? 맨 밑에 있는 Z는 4.2에서 2.2를 빼니까 2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니멈으로는 2고 맥시멈으로는 4.5야. 그 사이에 들어가야만 하겠지. 일단 첫 번째 이걸 구했어. 이 디귿을 보면 디귿 빼기 해서 앞으로 빼기를 묶어. 뒤에 있는 니은 빼기 기억으로 만들게. 그래야 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디귿에 빼기에 니은 빼기 기억으로 묶어. 그럼 내가 얘는 2에서 4.5 사이라는 걸 구했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디귿만 구하면 되네. 디귿이 어딨냐 표에. Y에 있네. 그럼 디귿은 적어도 5.1부터 9.6까지잖아. 그러면은 이거의 최대치를 한번 구해보자고. 얘는 맥시멈이면 최대치 나오고 뒤에 있는 빼는 값은 미니멈 하면 최대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최대로 구해도 7.6이야. 맞지? 그러니까 8보다 당연히 작지. 나머지는 구할 것도 없고 당연히 작으니까. 됐어? 오케이. 6번. 6번 좋으네? 문제. 일단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방식은 나란한지 슬쩍 확인을 했다? 나란한 것 같았어. 그리고 가를 보니까 파장, 변화량이랑 고유 파장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란할 경우에는 시선 속도의 맥시멈 값이 즉 파장 변화량이 맥시멈으로 나왔을 때가 시선 속도의 맥시멈이잖아. 그게 공전 속도가 되거든. 나란할 경우에는. 그렇잖아. 공전하는 그 최대한의 속도로 나한테 온전하게 다가올 때가 시선 속도의 최대치가 될 수 있으면 이꼴 관계 아니야. 됐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바로 속도를 구해본 거야. 시선 속도를. 그럼 빛의 속도 곱하기 고유 파장이 중앙값일 거야. 600. 에다가 파장 변화량이 0.1. 이걸 먼저 나는 구했어. 근데 이게 이제 50이 나오네. 그러면 이 별이 자기 궤도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속도가 50이었구나. 이걸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니까 희한하네. 내가 바라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걸 한번 그려볼게. 가운데는 중심별이 있어. 이거는 행성의 궤도를 그린 거야, 선생님이. 별은 중간에서 흔들리는 정도니까 요 가운데의 위치를 그냥 중심별이라고 해볼게, 편의상.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나에서 중심별은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고 행성이 자기의 궤도 반지름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 궤도상에서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이거는 원래 행성의 위치가 어디였다는 방증이냐? 우리는 그 거리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행성은 여기 있지만 그것을 정사용 그대로 내려서 같은 평면에 있다고 느끼거든, 우리는. 그 거리감은 안 느껴지잖아. 여기서 각도가 나와. 왜냐면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가 지금 나에서 2분의 1 A라고 줬지. 여기를. 그리고 요게 반이니까 이게 4분의 1 A잖아. 그럼 이게 수직이니까 이게 60이구만. 맞아? 여기서 여기도 시간 걸리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접선만 잘 그으면 내 눈깔 방향에 대한 시선 속도 크기가 2분의 1인지 2분의 루트 3인지 바로 나와야 돼. 여기서 어버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2분의 루트 3은 여기여야 될 거 아니야, 팍 할 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25겠지. 다만 조심할 건 뭐야? 선생님은 지금 행성의 궤도로 구했어. 왜? 별은 찌끔찌끔 움직이니까 조그마잖아. 구하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행성으로 해도 돼. 어차피 대칭이잖아. 방향만 조심하면 되지. 내가 봤을 때 행성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별 걸로 따지고 싶으면 다가오는 걸로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알겠어? 요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시선 속도를 구하는 거. 그래서 얘네서 마이너스 25다. 하면 되겠지? 나머지 괜찮았지? 기디 안 돼? 오케이. 응? 기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됐어. 그다음에 오늘 받은 프린트 중에 6평 잠깐만 펴볼래? 풀이는 다 해주셨으니까 안 할 건데 주의할 것만 좀 얘기 좀 해줄게. (6평) 있을걸? 얇은 거 한 장짜리.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그렇지. 응. 선생님도 이제 바로 풀어볼 시험지를 너희들한테 이제 준 거고, 사실은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답을 표시를 안 했어. 안 했었어, 처음 풀 때. 왜냐면 그냥 눈으로 다 풀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인간인지라 뭐 실수를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100번 양보해서 48점. 48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랬어? 응. 그러면 당분간 적어도 한 3주, 딱 3주만 EDM이랑 민이랑 열심히 풀어. 그거 EDM 월화수목 금 중에 한 회 하루에, 그 다음에 민 격일로 한 회. 그 총 푸는데 30분 안 걸려.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10번까지 오는데 진짜 정말 맥시멈으로 10분도 안 돼. 5분 안에 왔어야 돼. 그리고 왜 10번이라고 얘기하냐면 11번에 이럴 수 있거든. 디귿에서. 이건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니까. 평가원의 수법이야. 지층 경계를 넘어설 때 몇 개 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딱 10번까지 오는데 5분 안쪽으로 왔으면 베스트였겠어. 너무나 쉬웠어. 실수도 나왔으면 안 됐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평가원의 기법 중에 5번의 디귿 한번 볼래? 이게 지금 이런 기법을 여러 번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디귿에서 캘리포니아 해류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게 지금 B는 남반구야. 이거 평가원에서 한번 이렇게 냈었다고 이미.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반구잖아.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빨리 아니다 하고 넘어갔어야 돼. 그래서 5번
거까지 오는데 1분도 안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왔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EDM이랑 그의 민으로 연습을 좀 하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건 다 해주셨을 테니까 넘어가 13번에 디귿 보면 이건 기출이 2번 이미 평가는 됐던 거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을 건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T2에서 T4 동안 수온 변화는 태풍에 의한 해수 침강에 의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닌 선지로 유도를 했지 지금. 침강이 아니라 태풍의 눈가에서는 저기압이 중심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을 생각했을 때 용승 일어나잖아. 저용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아닌 선지는 맞아. 그런데 이들이 왜 이거를 아닌 선지로 유도를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태풍이 지나갈 때 손이 낮아지는 걸 푸는 수능 기출이야. 그지? 그럼 그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너가 생각해 봤니? 생각해 본 적 있어? 이걸 한번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용승이야. 그런데 용승만 있는 건 아니거든. 뭐도 있어? 그렇지. 태풍의 눈깔은 바람이 약하지만 눈깔이 지나간 곳도 앞뒤로는 바람이 세. 맞지? 눈깔에서는 바람이 약해. 하지만 앞뒤로는 바람이 세. 그럼 태풍의 눈깔이 훑고 지나갈 때 바람이 세니까 밑에까지 휙 젖는다. 썩는다고.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 수온 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닌 선지로 유도를 한 거야. 이것도 평가원의 수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4번에서 우리가 요거에 반대되는 건 많이 이제 연습했었지. 그치? 인사이트 1권에서 연습을 했었고 요거는 재밌었던 게 시험 중에는 빨리 풀고 넘어왔어야 되고 오답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거를 훑어볼 때 이건 뭔 별이냐?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계열 내에서의 생가지의 변화 아니면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갈 때 생가지 변화 요걸 많이 봤었는데 얘는 뭘 준 거야? 주계열 이전에 원시별 단계 작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원시별 단계에서 쭉 생가지가 변하는.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생가지가 안정적이 되는 그 지점 있지. 이렇게 오다가 거의 안 변하는. 요 정도부터 주계열 단계에 돌입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그지? 특이했어서 재밌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15번에 디귿은 말이야. 내가 알려주긴 했지만 물질 밀도랑 암흑에너지 밀도랑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물질이 2배 정도 있을 때까지 갑행을 해. 그런데 절대로 평가원 오해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과하게 알려주는 거고 이걸 외워서 풀으라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얘는 그냥 나에서 맨 처음에 TA가 졸라 많잖아. 그냥 간팽이야.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그게 평가원의 의도야. 이거를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간팽하고 어디까지 갑팽한지 외워야 돼요. 이거 절대 아니야. 평가원을 잘 파악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16번은 겉절이로 풀어도 돼. 겉절이로 풀어도 되는데 의도는 겉절이로 풀으라는 의도는 아님. 이것도 내가 얘기했지. 이거는 G2에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항이야. 이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 진짜 로그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 많아. 근데 그건 G2야. 그래서 여기서 G2를 낸 게 아니. 이거 없이도 풀 수 있어. 선생님도 그렇게 풀었어. 나는 겉절이 이용하지 않았어. 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생각이 안 나. 도저히 당황해서 여기서 시간 많이 끌었을 거거든. 많이 끄는 게 맞아. 적어도 한 3분 정도? 여기서 시간 많이 끌어서 내가 당황하겠다 싶으면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겉절이라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하던가.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에서 문제 마지막 줄 때문에 당황했었던 것 같아.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맞아. 그냥 준 거야 정보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기상위성 나오면 뭘로 보라고. 그냥 무조건 구름으로 보라니까. 구름 최상부층의 온도. 있지? 그 마지막 문장 때문에 막 당황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게 20번인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역배점 해놨어. 이거 3점 아니었어. 2점이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만약에 앞에서 내가 열심히 천천히 좀
차곡차곡 풀어내면서 20번에 왔을 때 여기서 당황했다. 그럼 20번 정도 틀려서 48이야. 양보해서. 알겠지? 2점짜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이 있다. 요즘 평가원에서 내는 특징이 디귿 같은 게 안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요런 것도 약간 특징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딱딱딱 특히 지원은 그랬어. 지원은 G2는 좀 그런 이제 계산이 강화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게 이제 많았는데 지원은 예쁘게 줬거든 숫자들을. 요즘은 좀 예쁘게 안 주는 추세가 있어. 그래서 그게 안 나눠 떨어져도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3 곱하기 10의 5승 이런 거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니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써서 풀어내자. 만점을 받자. 이거야. 됐니?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인사이트 2 하겠습니다. 2. 그리고 EDM을 지금 밖에 있으니까 EDM을 받아가세요.